네, 이제 거의 이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이 끝나면 이제 수익과 비용이라고 해서 손익계산서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손익계산서 문제가 좀 많긴 합니다만, 그거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과 이연, 요 부분 풀고 하면 이제 뭐 이론은 끝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마 거의 끝나고 내일 하면 완전 이론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실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산, 부채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자본과 관련된 거거든요. 2급 수준에서는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게 자본의 이 구성 요소 5가지를 일단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실 요거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처음에 우리 표로 한번 암기하자 했잖아요. 그때 한번 암기하셨을 거예요. 혹시 암기가 안 되셨다면 자본의 구성 요소 요 5가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요 각각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요 계정 과목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자본금 안에 있는 계정 과목을 기억하시오, 쓰시오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 이름을 내가 봤을 때 그 계정 과목이 어디에 속하는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 요령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은 보시다시피 일단 자본금이란 글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액면가액, 주식수에다가 액면가액 곱한 거거든요. 요거는 혹시나 이제 발행가액이라고 나오면 틀린 말. 요거 틀린 말입니다. 액면가액이 되어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자본조정이랑 좀 비교를 하시면서 봐주세요. 그게 약간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자본거래로 인한 뭐 이런 발생하는 이야기들인데 이제 반대의 개념. 우선 자본잉여금은 보시다시피 잉여라는 말이 들어가죠. 잉여. 남은 돈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계정과목 보시면 초과하다 혹은 이익, 차익 이런 식으로 뭔가 남은 듯한, 초과된 듯한 그런 키워드들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자본잉여금은 이름 안에 자본잉여금이란 말 자체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따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고, 자, 그 다음 자본조정 같은 경우는 아까 자본잉여금과 좀 반대의 개념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 그 다음에 처분 손실, 차손 이런 식으로 일단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자기주식 그 자체는 자본조정입니다.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본조정. 그래서 반대 개념이라는 거, 이 자본잉여금은 무언가가 남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초과, 이익, 차익 이런 말을 쓰고, 자본조정은 그 반대 개념, 뭔가 좀 모자란 느낌. 그러다 보니까 할인, 그 다음에 뭐 손실, 차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그리고 자기주식이라는 계정 자체는 자본조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키워드가 거의 뭐 평가라는 말이 좀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평가.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평가라는 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아닌 게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과 항상 비교하는 게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혹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있습니다. 얘네들 둘이는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럼 이제 뭐냐 하면 우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에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 외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손익 항목이란 뜻이에요. 단기손익이란 말은 수익이거나 비용이다 그 말입니다. 단기, 올 한 해 동안 손익, 손실, 이익이라는 말이긴 한데 이제 수익과 비용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자, 보십시오. 요거는 준비하는 느낌. 준비, 적립, 적립.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란 말 그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준비, 적립, 적립.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는 이제 계정 과목들이 각각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걸 좀 기억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 문제가 뭐 풀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우선 뭐 1급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자, 바로 문제 풀게요. 1번. 네. 89페이지는 네 문제를 다 풀게요. 일단 다 풀고 이야기합시다. 자, 다음 거래 결과 자본의 변동 보십시오. 자본의 변동, 순자산이란 말도 자본이란 말과 같아요. 변동을 초래. 우선 자본의 변동을 초래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자본 그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되고요. 혹은 한 가지 더 아셔야 돼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요, 여러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합니다. 왜냐? 기억나세요?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인데 그 이익은 자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 변동하면 자본도 변동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수익과 비용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변동을 초래하려면 자본 혹은 수익과 비용이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하는 말이 아닌 것은 이랬죠. 그러면 수익이나 비용이 없거나 자본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사업 확장을 위해서 현금을 차입하다. 자, 여러분, 현금은 자산 증가, 차입은 부채 증가. 자, 자본 있어요? 없죠? 수익 비용 있어요? 없죠? 답은 1번. 됐죠? 자, 그 다음 2, 3, 4번은 이제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사장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현금 인출하다. 현금을 빼간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나오겠죠. 그리고 차변에 기억나십니까? 인출금이라는 계정. 그리고 제가 인출금은 자본의 감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얘는 자본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순자산, 자본의 변동 초래하지요. 그 다음 3번은 요 이자라는 말 보이시죠? 비용이잖아요, 비용. 그러니까 비용 발생했으니까 자본에 영향 미치고요. 두 번째, 이제 4번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가를 다루잖아요, 이렇게. 이게 좀 옛날 문제라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옛날 그 분계가 우리가 아는 분계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상품을 외상 판매하다. 우리가 아는 분계로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7만원이고요.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죠. 네, 요것만 해도 충분하긴 하네. 자, 여러분, 상품 매출은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의 발생이니까 자본의 변동을 미친다. 뭐 이렇게만 합시다. 요 정도로만 해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 하실 때마다 일단은 문제를 좀 푸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멈추시고 문제를 푸시고 해설 들으시고, 지금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은 우리가 그냥 바로바로 진행을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기업에서 자본금 계정의 차변. 자, 자본금 계정 자체가 일단 자본이잖아요. 차변에 적힌다라는 말은 자본의 감소입니다. 됐어요? 그럼 자본의 감소를 찾아라는 뜻이거든요. 자, 전기 2월액 보이십시오? 요거는 기초죠. 자본 계정 자체가 대변 계정이기 때문에 기초는 대변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제가 계정 과목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자산은 차변 계정이다. 그래서 기초가 차변에 있다.
부채는 대변 계정이다. 그래서 기초가 대변에 있다. 자본은 대변 계정이다. 기초가 대변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원시 출자라는 말은 일단 출자라는 말이 키워드인데 원시 최초란 뜻입니다. 맨 처음에 출자 투자받은 금액들은 자본금에 다 넣습니다. 두 번째 추가 출자. 요거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는 도중에 또 투자를 받았겠죠. 요것도 자본금에 넣겠죠. 다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요것들은 대변입니다. 대변. 2번과 3번 둘 다 대변입니다. 근데 이제 4번이 답이고요. 인출금은 보통 분개하면 아까 위에서도 했었잖아요. 위에 보시면 여기 있었죠. 인출금 차변에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차변에 기입되는 분개가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회사 전화통신비와 회사 거랑 기업이죠. 기업 사업주. 회사 거를 냈으면 통신비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통신비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사업주가 내야 될 걸 회사 돈으로 냈다? 인출금이죠.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출금 계정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자, 1번.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이다. 우선 요건 잘 모르겠으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는 임시계정이다. 우선 임시계정 맞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다른 임시계정들도 다 말씀드릴게요. 우선 인출금. 임시계정을 그때 기억하자 했습니다. 현금가부족.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식으로. 이 4개는 세트로 좀 외워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보세요. 임시계정의 특징 뭐였어요? 재무상태표나 재표에 표시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3번에서 뭐라는지 보세요. 결산시 재무상태표에 꼭 표시한다.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는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본금을 인출할 때. 이건 뭐 정의가 표현된 거고. 자,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자, 인출금은요. 기말에는 이제 재무상태표 표시는 안 되지만 기중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면 자본인 애들은 여기 다 적히잖아요. 이렇게 자본 자리에. 근데 인출금도 어쨌든 소속은 자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에 적혀요. 이렇게. 근데 분개할 때 차변을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괄호 마이너스 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해서 자본에서 빼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계정들입니다. 이런 거를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합니다. 차감적 평가 계정에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도 있고 부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의 차감적 평가 계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차감적 평가 계정 요거는 이제 약간 1급 수준이긴 합니다만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르겠으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1급에 주로 나옵니다. 우선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에는 뭐가 있느냐면 감가상각 누계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기억나세요? 요런거. 일단 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더 있긴 한데 우선 우리는 2급 수준이니까 요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부채는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적어 드릴게요. 사채 할인, 우리가 사채를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 차금 뭐 이런 계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셨던 그 자본이죠. 자본에서는 지금 보신 인출금 요까지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있다라는 거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딱 이거는 1급 수준 1급 수준이기 때문에 2급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보시고 뭐 저거만 놓으세요. 저거만 놓으시고 뭐 읽고 쓱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 그렇게 막 요거에 대해서 막 파고들지는 마세요. 어차피 1급 교재나 1급 공부를 하시면 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번과 7번 풀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과 7번 보겠습니다. 자, 5번과 7번. 5번 볼게요. 자, 인출금 계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뭐 틀린 거 찾으란 뜻이죠. 자, 인출금 계정은 차변, 대변 어느 쪽에도 기입될 수 있다. 맞죠? 왜냐면 인출금 발생했을 땐 차변 적어가지고 자본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는 인출금을 뭐 없애야 되는 분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인출금과 관련된 건 한번 또 참고적으로 또 적어 드릴게요. 맨 처음에 사장님이 우리 회사 돈을 뺐었다 이라면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100만원 뺐었다, 현금으로 뺐었다, 뭐 시계를 샀다, 아니면 사장님이 내야 될 세금을 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말 시점에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 인출금은 임시 계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말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없앱니다. 이렇게 없애고, 그 다음에 100만원 이렇게 적고, 됐죠? 인출금 없애고 100만원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다가 이제 뭐를 적으셔야 되냐면 자본금을 적습니다. 자본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자본을 없애버려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자본을 없앱니다. 요게 이제 인출금의 일반적인 분계거든요. 자, 보기 다시 볼게요. 자, 보기 다시 보시면, 자, 인출금 계정은 차변, 대변 어느 정도 기입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니까 이렇게 됐고, 임시 계정이 아닌, 틀린 말이죠. 이거 임시 계정입니다. 재무제표 공시된다.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공시도 안 되죠. 요 공시란 말도 틀렸고, 아니란 말도 틀렸고. 자, 3번. 인출금 계정은 기말에 자본금으로 대체한다. 이게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요 12월 말 분계 있죠? 이게 이제 기말에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한다. 자, 그 다음에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 등을 인출하거나, 그 다음에 추가 출자 등이 뭐 어쩌고저쩌고. 정의죠, 정의. 요 내용 보시면서 이제, 인출금은 요런 거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에서 관련된 문제는 거의 인출금 문제가 좀 많아요. 인출금 문제가 좀 많고, 자, 읽어볼게요. 자, 다음에서 인출금과 당기순이익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말 자본금은 얼마냐, 요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우선 보시면 인출금 해가지고 12월 10일에 관련된 내용만 적혀있죠. 그럼 요거 분계로 일단 적어보시면 돼요. 자, 12월 10일 인출금 차변에 적혀있죠. 인출금 5만원. 요거 회사 돈을 우리 사장님이 뺏은 거예요. 현금으로 5만원 뺐었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자본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일단 요거는 전기 2월 1월 1일에 자본금이 50만원이라는 말이잖아요. 1월 1일에 자본금이 50만원이란 뜻입니다. 이거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50만원이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또 발생하는 거 보이시죠? 당기순이익이 10만원 발생했어. 요거 어떻게 됩니까? 자본에 합쳐야죠. 10만원 합치고요. 자, 기초자본금에서 10만원 합칩니다. 두 번째 하셔야 될 작업. 요 인출금과 관련돼서 12월 31일날 어떤 분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인출금 없애고 5만원 없애죠. 그리고 어떻게 한댔습니까? 자본금 제거한다 했잖아요. 5만원 제거.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 차변의 자본금 마이너스 5만원이란 뜻입니다. 요거 좀 어렵죠? 자, 이렇게 하시면 50만원 더하기 10만원 빼기 5만원 하면 55만원이 답이네요. 답은 55만원. 기말에 자본금은 55만원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금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옵니다.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고,
다음 뭐 8번 문제는 차변 계정이냐 대변 계정이냐만 좀 잘 구분하시면서 하십시오. 이건 따로 풀이는 안 해드리겠지만 이제 뭐 차변 계정 대변 계정인데 T 계정 하나 그리시고 자본 총계가 이제 빈칸이잖아요. 그게 자본 총계 난가 놓으시고 뭐 차변 계정들은 차변에 이렇게 다 적으십시오. 대변 계정은 대변에 다 적으시고요. 주의하실 거는 얘예요. 얘. 감가상각 누계얘는 차변 계정 차변에 적히긴 하지만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5만원이라고만 표시하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 계산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자본 총계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9번이죠. 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 11번 하면 자본은 끝납니다. 9번 11번 이렇게 하면 자본은 끝나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본금 계정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요거는요 아까까지는 제가 다 적어 드렸잖아요. 요 분계를 또 일단 적어는 드릴게요. 자, 우선 하나씩 봅시다. 1월 1일 전기 2월 보이시죠? 기초자본금은 500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1번 보십시오. 기초자본금은 300이 아니라 500 되죠? 얘도 분계 안 적어도 되겠다. 자, 그 다음 보세요. 12월 31일. 요거는 위에서 아래로 읽으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인출금. 자본금이 지금 자본금 계정에 차변에 인출금이 적혀 있다라는 말은, 적자 그냥. 자, 12월 31일 첫 번째 갑니다. 자본금이 적히고요. 차변에 대변에 인출금이 적히겠죠. 금액은 100만원. 자, 이게 뭐하는 분계입니까? 인출금 차변에 있던 거 없애고 자본금으로 바꾸는 작업이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은 2번 일단 읽어볼게요. 기업주가 100만원의 추가 출자를 하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추가 출자? 뭐 알 수 없죠. 이거는 추가 출자가 아니라 그냥 기업주가 100만원을 사적으로 썼다. 근데 그 분계도 지금은 따로는 없잖아요. 기업주가 따로 썼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2월 31일 요 분계 보고 알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2월 31일에 뭐가 있었냐 하면 기업주가 사적으로 쓴 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1번, 2번 다 아니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손익 보이시죠? 손익. 자, 요거 일단 분계로 만들어 볼게요. 12월 31일 자본금 차변 자본금 100만원 되고 손익. 자, 분계를 우선 읽어보세요. 자본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거든요. 그럼 자본을 감소시켰다. 손익으로 인해서. 이 말은요 손실 난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단기 순이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본을 증가시키는 분계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자본금이 차변에 적힘으로써 감소되는 분계가 나왔죠. 그 말은 손실이 떴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죠. 그 다음 기말 자본금은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금액이 300이죠. 300. 답은 3번입니다.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일이 분계로 다 바꿔보시면서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그냥 그림만 이렇게 보시면서 자본금, 그래 자본이지. 그럼 증가된 사건들은 대변에 적혀있고 감소된 사건들은 차변에 적혀있겠네. 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읽어보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본을 우리가 막 자세하게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부분이 아마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자본에서 한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적어도 한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뭐 무조건 버려라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고, 여기서 한 반 정도는 그래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반이 되는 거거든요. 자본은 문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다고 해서 시험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버릴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전산회계 1급 하실 거거나 아니면 뭐 또 전산 세무 하실 거면 자본은 계속 나오거든요. 한 문제씩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버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막 또 심층적으로 또 하지는 마라 이렇게 뭐 결정하시면 돼요. 자, 자본금을 계산하시오. 보시다시피 차변 계정도 있고 대변 계정도 있고 뭐 다 있죠. 그러면은 이제 차변 계정은 플러스 하시고요, 대변 계정은 마이너스 하시겠습니다. 현금 플러스, 차입금 마이너스, 외상매입금 마이너스, 매출금 플러스, 비품 플러스, 건물 플러스, 지급원 마이너스, 받으론 플러스. 계산합니다. 30만원 빼기 40만원 빼기 25만원 더하기 30만원 더하기 40만원 더하기 70만원. 뭐 이렇게 계산을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계산기 제가 잘못 두드렸다. 다시 할게요. 빼기 요거 더하기 30 더하기 40 115만원. 네, 답은 1번이네요. 115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한번 같이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자본은 끝났습니다. 자본 끝났고요. 밑에 보시면 1급 문제 보이시죠? 1급. 요거는 이제 따로 풀지는 않겠습니다. 1급 중에서도 좀 쉽게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정 과목들이거든요. 요거는 또 시간 되실 때 풀어보십시오. 2급에서 나왔던 거는 아니지만 나올 만한 것들을 그냥 한번 넣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급박하신 분들은 굳이 1급 문제 지금 푸실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나왔던 2급 문제만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완벽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1급 문제 다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 이제 손익계산서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손익계산서 좀 다루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내일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좀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네. 우선 손익계산서란 무엇이냐? 우리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가 있다. 요거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손익계산서 틀이거든요. 자, 요거 암기입니다. 암기하십시오. 무조건 암기. 그냥 암기. 이거는 시간 내서 그냥 암기하세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이 1차적으로 나오고, 예, 좀 미안합니다만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요걸 암기를 좀 해놔야 나중에 좀, 처음에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뭐 무조건 암기하냐 할 수도 있지만, 요걸 암기를 해놓으면 그 수업 목적으로는 좀 여러가지로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액은 무엇이냐면,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고 순수하게 일단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총수익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총수익이라기보다는 물건 팔고 벌어들인 수익을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 안에는 계정 과목이 우리가 배운 거는 상품 매출이 속합니다. 상품 매출, 그런 계정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1급 하면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 매출액 안에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팔았으면 내가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뺍니다. 매출 원가라는 것은 내가 판매한 그 물건의 원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익은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르죠. 매출 총이익.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순수하게 물건을 팔므로 인해서 생긴 이익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수익과 이익이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수익은 번 돈이고 이익은 남은 돈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남은 돈 매출 총이익입니다.
제가 첫 번째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판관비입니다. 판관비를 뺍니다. 요거는 제가 옆에 아무것도 안 적어놨습니다만 수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판매비 또는 관리비 두 개를 합친 말이거든요. 판매비는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거예요. 계정 과목 이름 보면 대충 나와요. 그 다음에 관리비도 우리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급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관리비입니다. 그런 것들을 빼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죠. 자, 여러분 요 매출액부터 영업이익까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영업활동이라고 합니다. 영업활동.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있죠. 그 비용이 뭐가 있냐면 매출원가, 판관비 보이시죠?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영업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또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영업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그냥 막무가내로 번 돈, 쓴 돈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장부를 체계적으로 지금 순서대로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영업이익 나왔죠? 두 번째 이익입니다. 자, 요까지가 일단 영업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요 아래쪽은 뭐냐? 비영업활동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저는 이걸로 돈 벌어 먹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게 영업활동이라 보시면 되고,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좀 돈이 남아 도니까 혹은 다른 용도로 돈을 쓰거나 이러면 비영업활동이거든요. 근데 비영업활동이란 단어는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영업활동이란 단어가 더 중요하죠. 자, 영업의 수익, 외자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순수하게 어디서 보통 수익을 얻어야 되냐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과 같은 매출액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죠. 하지만 그 이외의 사건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들이, 여기 수익들이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건 지금 뭐 당장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한번 쓱 읽어보세요. 보시면은 뭐 사업과는 관련 없이 보이는구나 라고 보일 거예요. 특히 단기 매매 증권 이런 것도 우리 회사는 단기 매매 증권 파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럼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것도 돈을 쓰긴 썼는데 영업활동과는 관련 없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거 3개만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이자 비용,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얘네들은 좀 기억을 하십시오. 얘네들은 영업의 비용. 왜 이거를 제가 기억을 해라고 하냐면 요 판관비 있죠? 판관비랑 영업의 비용을 비교를 좀 많이 시켜요. 비교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 보여주면서 이 계정 과목 어디에 속하는데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더 많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비용이냐 그걸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감가상각비라는 계정과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있죠. 둘 다 판관비입니다. 요 둘 다 일단은 판관비라는 거 1차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건물 감가상각 됐다. 근데 건물을 왜 들고 있냐? 영업활동 하려고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활동 하려고 들고 있는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판관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대손상각비는 뭐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거든요. 매출채권은 뭔데? 상품이나 제품과 관련된 채권들이잖아요. 그래, 그거는 이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겠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죠. 근데 아래쪽에 있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였냐면 뭐 대여금이나 미수금, 선급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걔네들은 일단 제품이나 상품과는 관련 없이 발생하는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활동과는 관련 없으니 판관비로는 일단 못 넣는 거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갑니다. 됐죠?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파란 색깔 색칠되어 있는 거 조금 기억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셔서 우리 재무상태표 암기했었던 것처럼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적어도 이제 저한테 이제 회계를 배우신 분이시라면 꼭 암기해야 되는 거는 크게 3개가 있겠네. 3개 정도.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전체적인 틀 있죠. 우리 그 카테고리별로 다 기억했었던 거, 그거랑
두 번째 틀은 재고자산의 틀이죠. 재고자산, 기초, 기말 하면서 매입 이런 거 있었죠. 그거 좀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연결을 좀 지어볼게요. 우리 재고자산 할 때 그림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 T 계정을 다 그렸었고, 자, 상품이라고 적을게요. 여기 기초, 기말, 간단하게 적을게요. 여기 매입이라 적었죠. 그리고 이쪽 매출원가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똑같이 넘어간다 하면서 손익계산서 간략하게 그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이다. 요거예요. 요때 제가 살짝 간략하게나마 나타냈었던 그 그림이잖아요. 요거가 바로 지금 보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간략하게 나타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매출원가 쪽에 보시면 기초재고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가 된다라는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공부할 때는 식으로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일단 그리시고 그 그림을 위주로 해서 좀 기억을 하시랬어요. 물론 손익계산서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우선은 문제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수익의 인식 조건이라든지 인식 시점은 1급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럼 손익계산서의 기초부터 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 손익계산서 기초 1번, 2번, 3번 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닌 것은, 우선 손익계산서 항목이면 수익이나 비용이어야 됩니다. 근데 아닌 것은이죠. 자, 보시면 전부 다 B자로 끝나죠. 비용 계정은 거의 다 B자로 끝나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보시면 답 1번이죠. 얘는 무형자산이다. 항상 무형자산은 단독 출자는 안 되지만 이렇게 보기로 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두 번째로 표시되는 이익. 제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이야기 계속 드렸었잖아요. 요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영업이익이 두 번째입니다. 됐죠? 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다음의 항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자, 성격이 다른 것은 우선 보실 거는 이거예요. 기부금, 이자비용, 재손실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3개 영업의 비용입니다. 답은 일단 4번이고요.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관비입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는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만 한번 찾아만 보세요. 우리 적었던 거. 우리 대손충당금 할 때 46페이지만 보세요. 46페이지 46페이지 맨 아래 줄에 보시면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거 판관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혀있나요? 네, 적혀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합시다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죠? 단호님 잘 필기하고 계시네요. 요런 식으로 페이지 46페이지 제가 링크만 좀 걸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 책을 공부할 때 1회독을 끝내놓고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책을 보면 이해가 더 잘 된다고 했던 이유가 요런 것들이에요. 지금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뭐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일단 6번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6번까지 하고,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판관비에 이제 소속이 되는 겁니다. 네, 공부 잘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6번. 자, 6번에서는 수익에 속하는 계정 과목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합니다. 됐죠? 수익을 뭐 찾으시면 돼요. 임대료 대자 보이시죠? 대변 계정이고 수익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맞고 수수료 수익 맞고 임차료는 차자 들어가고 차변이니까 비용이죠. 비용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자, 이제 회계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요런 자격증들은요 좀 기초적인 자격증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회계라는 게 처음 배울 때는 어려워서 그렇지, 어느 정도 숙달되시면 뭐 어느 정도는 또 잘 되시거든요. 자, 전산회계는 특히나 여기 보시다시피 계정 과목들이 어디에 소속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계정 과목은 어디 소속일까? 그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계정 과목은 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계정 과목 이름을 던져주면서 계정 과목 이름을 던져주면서 이제 얘가 어디 소속되겠니? 그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고, 이제 시험이 오늘 1월 27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좀 하시고, 2급은 뭐 요 교재만 일단 이 수업만 들으시고 기출문제는 계속 이렇게 시간 재시면서 푸시면 충분히 아마 어느 정도 점수, 네, 지금 단우님도 잘 나오실 거예요. 카페에도 올려주셨는데 잘 나오실 거고, 그리고 연습할 때 요령을 또 알려드리자면 50분을 제고하세요. 50분. 시험 시간은 10분인데 연습하실 때는 50분 잡고 하십시오. 왜냐면 시험 때는 좀 당황하기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연습할 때 50분을 잡고 하시라. 요거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50분. 그 다음에 요 책 같은 경우는 뒤에 기출문제를 제가 넣어놨긴 했습니다만 작년 6월달 시험까지인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또 한 2, 3회분 정도가 더 추가됐잖아요. 그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이나 이런 데 가셔서 다운받으시고 인쇄를 좀 하십시오. 인쇄하시고 그걸 푸시기 바랍니다. 그 최근 거까지 일단 다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채점하실 때는 최대한 부분 점수 같은 거 스스로에게 주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사람인지라 부분 점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채점을 하시면 내 마음대로 이제 플러스를 시키거든요. 자기 스스로에게. 근데 애초에 그거 단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 하나라도 내가 실수했으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채점을 하셔야 되고요. 부분 점수가 있냐 없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있고, 그 예전에 제가 총평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출문제. 거기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 점수에 대해서는 뭐 저거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만 하면서 밑에 또 주절주절 뭘 붙여놨어요. 다만 뭐 너무 처음 이제 시험 치는 사람들에게 너무 깝깝하게 빡빡하게 채점을 하면 뭐 다 튕겨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서 채점하겠다. 뭐 이상한 헛소리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부분 점수를 조금 주겠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2급은 지금 항상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점점 어려지지도 않고 계속 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 점수의 비율이 크게는 안 높아요. 많이 업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1급이나 이런 거는 보니까 난이도 때마다 어렵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부분 점수를 더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쉽게 나오면 부분 점수를 좀 적게 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물어보실 건데, 부분 점수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지 마세요. 그냥 내가 순수하게 풀어서 70점을 넘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부분 점수는 약간 보너스 같은 개념이에요. 보너스 같은 개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시험 치셨던 학생이 한 명 계셨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채점을 해보았더니 69점이 나왔대.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가채점 69점 나왔어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제 점수는 이제 몇 점이 나왔냐면 70 나왔어요. 70. 1점 올랐죠. 1점. 그러니까 크게 안 올라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뭐 부분 점수가 살짝 뭐 반영이 됐는지 지가 채점을 엄청 보수적으로 이렇게 빡세게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지가 아니고 좀 친한 친구라서 하여튼 뭐 그래서 70 나와서 합격했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이제 뭐 2급 땄습니다 이렇게 한 친구도 있었고. 근데 이제 또 회계가 좀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고도 충분히 80점 넘으시거든요.
뭐 최근에도 또 수업 들은 친구들 중에서도 80점을 그냥 쉽게 넘었다 하고 지금 1급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25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맨 뒷페이지인데 251페이지를 보시면 점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쓰던 방법이에요. 토익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제가 파트별로 다 나눠서 채점을 세부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일단 72회까지 65회 특별부터 72회까지 점수표를 만들어 놨어요. 감독관 번호 다 적어 놨어요. 이거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수를 적으실 때는 각 파트별로 이론 몇 점, 실무 1번 몇 점 이런 식으로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총점까지 좀 적으시고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내가 어디에서 약한지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보시면서 목표 점수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론이 약하다 이러면 이론 점수를 좀 목표 점수를 낮추시고 나머지를 좀 더 많이 맞추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는 제가 밑에다가 빈칸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몇 회 이렇게 본인이 직접 손으로 적으시고 점수표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일주일 정도인데 빡세게 하시면 뭐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죽겠다 하시면 본문은 이제 한 번만 보신 걸로 하시고 기출문제 스스로 시간 내서 푸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뭐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 책에서 보시면 거의 맨 앞부분에 보시면 그 책에 이게 로마자로 되어 있거든요. 로마자로 7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학생들의 뭐 수험 후기 그 뒷부분에 보시면 전산회계 2급의 구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각 이론과 실무 거기에 보면 전산회계 2급의 구성회가 표가 있거든요. 제가 목표 점수 예시를 드려놨잖아요.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거 참고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점수에서 본인에게 좀 맞게끔 반영을 시키시면서 뭐 이제 준비하시면 2급은 일단 무난하게 합격 잘 하실 거고 그 지금까지 난이도로 봤을 때는 2급은 난이도가 올라도 그리 안 오르고요. 주의하실 점 그거예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넘어가세요. 빨리 아는 문제 위주로 먼저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붙잡고 있으면 아는 문제 다 놓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는 문제 먼저 빨리 풀고 모르는 거는 나중에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내일은 꿀팁 감사합니다. 저도 내일은 저녁 9시에 또 이렇게 우리가 시간 되는데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게요. 내일은 저녁 9시에 부터 해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아마 늦어도 월요일에 이제 요거 종강될 것 같아요. 늦어도 월요일에 종강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되니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